요즘 유튜브를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 보고 느끼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19세기 말 정동에서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외국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배제학당을 설립한 아펜젤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펜젤러의 눈으로 바라본 정동과 한국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겠죠? 함께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정동을 그냥 물리적인 어떤 건물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정동의 이 어떤 인지, 정동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동을 생각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아펜젤러의 일기,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정동의 모습이죠. 정동의 모습이고, 우리가 한국 근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역사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국이 근대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일본의 어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치욕스럽고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아펜젤러의 일기를 보면 한국은 수많은 골짜기들의 스민 촉촉한 공기에 쏟아지는 햇빛으로 항상 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나오는 목동이 옷이나 왕의 옷보다도 좋은 봄과 가을의 색깔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백합의 나라라고 해도 불러도 좋고, 그다음에 이 땅에는 제비꽃, 들장미, 희고 붉은 장미, 라일락, 철쭉들이 만발해서 과수원에는 복숭아꽃, 백꽃이 이 땅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채우고 있다. 그래서 끝없는 계절의 변화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정말 온갖 꽃들이 만발한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펜젤러 일기에 나오는 한국의 땅은 우리가 근대기에 슬프고 그다음에 치욕스럽고 이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아펜젤러가 이제 일기를 쓰면서 비천한 신분이면서도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교양을 아는 진군으로부터 이 나라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 민족이 경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즉 뭐냐면 하인에 불과한 짐꾼이나 지게꾼도 흥얼거리면서 노래소리를 듣고 그 노래소리의 맥락은 경치가 아름답다, 그 다음에 흥얼거리고 시를 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아프리카에서 나온 흑인들이 어떤 지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무시해 왔는데,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진군이 이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나라를 이런 진군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나라에는 뛰어난 휴양지와 명소가 일상언어와 시인들이 노래에 의해서 천년간이나 충성되었다. 결국 지적인 어휘로 결국 노래나 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본다면 이 아름다운 곳, 그 다음에 명소를 시인들이 노래나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인지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약속의 땅처럼 영광스러울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아펜젤러 일기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식민지 시기의 조선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펜젤러 일기 보면 멀리 바다에서 배의 갑판에서 보면 한국 땅이 굉장히 황량해 보이는데, 일단 이 땅 안으로 들어가면 풍경은 온갖 꽃으로 만발한 숲이 울창한 계곡과 비옥한 토지가 전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마치 동굴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면 보물이 있는 알리바바의 토굴과 같은,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압력각 상류에 있는
거대한 산림을 약탈했는데 이게 계기가 돼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계는 한국의 목재 자원이 풍부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이렇게 일기에 쓰고 있어요. 당시의 모습이죠. 그래서 당시에 정동의 기아집이 즐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펜젤러는 사람이 주거지를 흙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보호색을 위해서인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변가에 막 침략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풍요로운 골짜기를 볼 수 있고 한국의 경치는 그야말로 아름다움을 제대로 인지하게끔 인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펜젤러가 정동에 생활하면서 김치를 한 입 삼키고자 할 때 자신이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슬퍼하는 듯한 표정, 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김치는 폭발하는 화산 같은 맛이 있는데 원치 않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물김치는 외국인의 입맛에 아주 잘 맞으며 인도의 치트리보다도 훨씬 맛이 뛰어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펜젤러가 제가 한글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한문이 홍수 속에서 이 한글이 자취가 사라져 가는데 이 한국어를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서 비밀을 훔쳐 금과 보석을 발견한 알리바바도 엄물이 철자를 찾아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더 기쁘지 않았을 거다. 즐거움을 느끼지 못. 그러니까 이 한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보물을 담는 그릇. 결국 뭐냐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번역된 성서를 통해서 한국인의 정서와 마음을 성장시켜서 말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새로운 민족 문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다. 건축에 대해서도 아펜젤러는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주택은 일본 것보다 훨씬 튼튼하고 따뜻하고 중국의 것보다 훨씬 안락할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온 보통의 일반적인 크리스천이 한옥에 세내에서 사는 것도 매우 간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벽을 없애고 여러 방을 하나로 합치면 뉴욕에는 고층 빌딩의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롭고 쾌적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서도 사실은 한옥이 제대로 된 한옥에서 외국 사람들이 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펜젤러는 그런 것들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한국의 집은 흡연하는 집처럼 담배를 피는 사람처럼 끝에는 불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연기가 나는 그런 거를 이제 흡연하는 집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도에 대해서 이제 그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찾아드는데 여름에는 화덕 속에 들어가 있는 빵 조각 같은 느낌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종이로 된 집이죠. 종이로 된 집이다 보니까 구멍 뒤에는 항상 엿보는 눈이 숨어 있었고 벽에는 온통 눈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 특히 외국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직접 문을 열고 만나기가 어색하니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외국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눈만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가득 차 있는 벽,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들은 새로운 건물 안에 있는 난로의 뚜껑을 의자로 오인하고 앉아서 뜨거워서 펄쩍 뛰어오르는 난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난로를 통해서 이제 처음 경험했던 어떤 일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펜젤러의 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동에 외국인의 집, 그러니까 공사관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가 서울의 통계를 봤는데 2019년 11월에 서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4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40년 전, 1880년 이전에 서울 거주 외국인은 0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이나 중국인 사신들도 4, 5일 정도 체류했을 뿐이지 상주하는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은 서울에서 상주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12차에 걸친 회담에서도 사실 해결이 되지 않는데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고종을 아련해서 간신히 서대문 밖 청수관에 암묵적으로 거주를 묵인받아서 약 40명 정도가 청수관에, 그러니까 서대문 바깥에 있는 청수관에 기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2년에 이모군란에 의해서 청수관이 소실이 되고 또 84년에 박영효 집을 사서 이거 역시 불이 나서 소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은 한성조약을 통해서 남산에 공사관 부지를 확보해서 이를 거점으로 일본 거주지역을 확장해서 충무로 일대의 일본 거주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82년 4월 6일, 이거 음력인데 5월 22일 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서울에 상주하는 것을 허락을 받게 돼서 그 이듬해 영국과 독일은 다시 수호조약을 체결해서 서울에 상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중국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해서 청나라의 사람들은 거주 및 통상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거다. 일본은 열심히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 개항을 시켰지만 결국은 청나라나 그다음에 미국이나 독일, 러시아 이런 데가 먼저 이제 한성에 와서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거주가 일절 불허되던 수도 한성은 1882년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 청나라, 미국, 영국 등 각국 사람들이 왕래 및 거주, 통상이 허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외무부 장관이었겠죠. 통리교섭 통상사무하문의 독판이었던 김윤식은 도성 안에 외국인이 와서 거주, 통상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론적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외국인 상주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있어서 이 일을 철폐하려면 수많은 돈을 보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미 엎어진 물이 됐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한양 안에 외국인, 조계처럼 외국인 거주지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명상하우 시해 사건과 아간 파천으로 전국이 워낙 경랑에 휩쓸리면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논의에 의해서 정동이 어떤 건물들이 들어섰게 되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동은 제가 말하는 결론은 동서양 문화가 결합된 한국형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